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올해 67살 김영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뼈아픈 실패담입니다. 혹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많은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958년생으로 올해 67살입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어요.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퇴직할 때는 과장급까지 올랐죠.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공무원 생활 동안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건 안정이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들어오는 월급, 예측 가능한 승진, 그리고 보장된 연금. 이 모든 게 제겐 든든한 울타리였어요. 그래서 항상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굶지는 않는다고요. 2020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온통 뒤바뀌는 걸 지켜보면서도 저는 그저 이제 편안한 노후가 시작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퇴직금과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을 합치면 약 2억 5천만 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목돈이었죠.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꿀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상사 눈치 볼 일도 없고. 하지만 이런 생활이 반년쯤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 답답하더군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자니 머리가 멍해지고 아내와도 자꾸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됐습니다. 특히 아내가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이제 고생 끝났다. 푹 쉬어라고 하더니 점점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냐.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뭔가 해라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발소에서 만난 친구 박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수야, 너 요즘 얼굴이 늙어 보인다. 은퇴하고 할 일 없으니 그런 거야. 나처럼 뭔가 해봐. 철수는 저보다 2년 먼저 퇴직한 친구인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일석이조야라는 말에 솔깃했죠. 그때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38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 사람 관리나 업무 처리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여전히 당당한 가장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습니다. 2021년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주민이 편의점 창업을 권한 겁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의 김 사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용인 지역에서 편의점 3개를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김 과장님, 편의점 사업 어떠세요? 제가 호기심에 물어봤더니 김 사장은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편의점은 정말 안전한 사업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최적의 사업이죠. 본사에서 상품 공급부터 매장 관리까지 다 도와주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요즘은 셀프 계산대나 무인 시스템도 있어서 직접 가게를 지킬 필요도 없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어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이 좋고 게다가 제가 가진 관리 경험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편의점 창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편의점 하나 해볼까 생각이 있어. 처음엔 아내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왜? 퇴직금 괜히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살자. 하지만 제가 김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니까 아내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사업이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다는데. 아내의 걱정이 이해됐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편의점은 생필품을 파는 거니까 코로나와는 상관없어. 오히려 사람들이 집 근처 편의점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하던데.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편의점 창업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성공 사례들을 찾아보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설명회에도 참석했어요. 그때마다 들리는 건 장밋빛 전망뿐이었습니다. 월 매출 1,50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시니어 사장님들이 특히 성공률이 높다. 본사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실패 확률은 5% 미만이라는 말들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임대료와 상권 분석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좋은 입지를 추천해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 알아봐야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냥 아파트 단지 입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닐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결국 2021년 저는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편의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인테리어비 3천만 원, 초기 상품비 2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1억 원을 투자했어요. 퇴직금의 40%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이 정도 투자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영순의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매출이 120만 원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 정도면 한 달에 3천만 원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도 계산을 도와주면서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웃었습니다. 손주들도 와서 과자를 고르며 할아버지 가게 멋있어라고 해주더군요. 하지만 기쁨은 일주일도 채 지속되지 않았어요. 개업 특수가 끝나니까 매출이 뚝 떨어진 겁니다. 하루 매출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군요. 게다가 저는 편의점 운영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언제 어떤 상품을 주문해야 하는지, 진열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손님 응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게 새롭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체력적인 부분이었어요. 64살의 몸으로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군요. 특히 새벽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져서 계산 실수도 자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알바생은 20살 대학생 박군이었어요. 면접 때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보였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첫날부터 30분 지각을 했습니다. 사과는커녕 교통이 막혔어요 라는 변명만 하더군요. 며칠 지나니까 지각이 일상이 됐고 손님 응대도 엉망이었어요. 계산대에 앉아서 계속 휴대폰만 보고 손님이 뭔가 물어봐도 건성으로 대답하곤 했죠. 심지어 어떤 손님이 담배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거기 보이잖아요 라고 퉁명스럽게 답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젊은 친구니까 천천히 가르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퇴근 후에 박군을 불러서 친절 교육도 하고 편의점 운영 노하우도 알려줬어요. 손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들이야.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새벽 근무 중에 박군이 친구들을 가게로 불러와서 술을 마신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게에 가보니까 맥주 캔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과자 포장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군요. 냉장고 앞에는 소주병까지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해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친구 넷이서 가게에서 파티를 한 거예요. 상품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고 계산대에 발을 올리고 누워있고 심지어 한 친구는 라면을 끓여 먹기까지 했더군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즉시 박군을 불러서 따졌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가게를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했냐고 소리쳤더니 그 친구가 되레 뻔뻔하게 답하더군요. 사장님, 새벽에는 어차피 손님도 안 오는데 뭐가 문제예요? 친구들이랑 조금 놀았을 뿐이에요. 먹은 것도 다 계산했는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친구는 가게를 자기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즉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시작됐어요. 박군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무릎까지 꿇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죠. 안 된다. 신뢰가 깨진 이상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박군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럼 체불임금이랑 퇴직금은 언제 주실 거예요? 부당해고니까 위자료도 주셔야죠. 체불임금이라니요? 저는 월급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고작 3개월 일한 알바생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게. 바꾸는 며칠 뒤 정말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평생 법적 문제라곤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노동 분쟁에 휘말린 거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30일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고 해고할 때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요. 노동청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CCTV 영상이 있어도 사전 경고나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위자료 150만 원과 퇴직금 80만 원을 지급해야 했어요. 총 230만 원이었는데 그때 제 한 달 순수익보다 많은 돈이었죠. 그 돈을 내면서 정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두 번째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는 더 신중했습니다. 면접을 꼼꼼히 보고 계약서도 자세히 작성했어요. 다행히 두 번째로 온 이순영 아주머니는 괜찮았어요. 50대 중반의 동네 아주머니였는데 성실하고 손님 응대도 좋았죠. 특히 연세 있는 어르신들께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매출 부진이었어요. 처음 김 사장이 말한 것처럼 월 1,500만 원은커녕 매일 매출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를 맴돌았거든요. 한 달 매출이 기껏해야 1,000만 원 정도였죠. 여기서 인건비, 임대료, 본사 로열티와 각종 비용을 빼면 제 손에 남는 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게다가 휴일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편의점은 365일 24시간 열어야 하니까 이순영 아주머니가 쉬는 날에는 제가 직접 나가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2021년 가을, 제 가게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편의점이랑 대형마트는 고객층이 다르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대형마트가 오픈하고 나서 제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루 매출이 60만 원대로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 마트에서 편의점보다 훨씬 싼 가격에 생필품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주차장도 넓고 상품 종류도 훨씬 많고 심지어 그 마트 안에 카페도 있어서 커피도 더 저렴하게 팔더군요.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이순영 아주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한 달간 일을 못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서 가게를 지켜야 했는데 이게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18시간을 혼자 버텨야 했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거의 집에 못 들어갔어요. 가게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잠깐씩 눈을 붙이는 생활을 했죠. 아내가 도시락을 싸다 주긴 했지만 손님이 오면 밥을 먹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손님이 없을 때 재빨리 다녀와야 했고요. 그런데 이때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3시쯤 저는 카운터에서 깜빡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따르릉 하는 출입문 소리에 깼는데 보니까 한 남자가 가게 안을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울먹이면서 말하더군요. 사장님, 저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세히 들어보니 그 남자는 동네에 사는 40대 초반의 아버지였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데 카드도 막혀 있고 현금도 없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에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 말이에요.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현금 5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꼭 갚겠다.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 번 고개를 숙이고 갔어요. 며칠 뒤 그 아버지가 정말로 돈을 갚으러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저희 가게의 단골이 됐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저희 가게 사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를 퍼뜨려줬어요. 영순의 편의점 사장님은 정말 인정이 많으세요.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덕분에 단골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성공도 잠깐이었어요. 2021년 말부터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됐거든요. 바로 임대료 인상 문제였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1년 후 임대료를 10%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월 임대료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랐죠. 게다가 유가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모든 상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편의점은 본사에서 정한 가격대로 팔아야 하니까 마진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걸 느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그만둔다면 그 돈을 고스란히 날리는 거니까요. 2022년 초 제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가게 근처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새로운 주민이 2,000세대나 들어오면 매출이 확실히 늘어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버텨보기로 했죠. 하지만 이것도 착각이었어요.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긴 했지만 입주가 예상보다 훨씬 늦어진 거예요. 게다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섰어요. 그것도 제가 하는 브랜드보다 훨씬 큰 브랜드였죠. 최신식 시설에 더 넓은 매장, 그리고 각종 편의 서비스까지. 결국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는커녕 기존 고객마저 빼앗기는 상황이 됐어요. 매출이 하루 40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이 정도 매출로는 임대료와 인건비도 못 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인터넷을 뒤지고 다른 편의점 사장들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대형마트는 더 저렴하고 젊은 사람들은 편의점보다 배달 앱을 더 선호하더군요. 설상가상으로 가족과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응원하더니 점점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나이에 왜 이런 고생을 하냐. 그냥 편안하게 살자고 하면서 한숨을 쉬곤 했죠. 그 모습이 오히려 화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더 서운한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큰아들이 어느 날 가게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편의점은 구조적으로 돈 벌기 힘든 사업이에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대형마트는 더 저렴하고 왜 굳이 이런 고생을 하세요? 그냥 퇴직금 안전하게 저축하고 연금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저를 실패자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 아버지가 은퇴 후 처음으로 뭔가 도전해보려 했는데 돌아온 건 이런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이에 창업이라니요. 솔직히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창업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60대 중반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무모하지 않나요?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며칠 동안 아들들과 말도 안 했어요.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 속에서도 저는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중반 이순영 아주머니마저 그만두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저로서는 정말 막막했죠. 세 번째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의점 알바를 기피한다는 거였어요. 시급도 낮고 일은 복잡하고 게다가 손님들의 갑질도 심하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동안 구인 광고를 냈는데도 지원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한 명마저도 면접을 보고 나니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최군이라는 20살 청년이었는데 지각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가끔 늦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고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밤에는 졸릴 텐데 괜찮나요? 라고 되묻더군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용했죠.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최군은 첫 주부터 문제를 일으켰어요. 지각은 기본이고 손님이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면 귀찮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심지어 어느 날은 근무 중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까지 했어요. 치킨을 시켜서 가게 안에서 먹는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정적으로 최군 때문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단골 손님을 잃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사러 오시던 70대 할아버지가 계신데 어느 날 최군이 그분께 반말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카드 있어? 현금 안 받아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나빠하셨는지
그 뒤로 아예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최군을 불러서 단단히 혼을 냈습니다. 손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들이야.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들께는 더욱 정중하게 대해야 해. 그런데 최군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나이로 서열을 매기세요? 저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세대 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평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의와 질서를 이 친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정말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2022년 가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매출은 계속 떨어지는데 각종 비용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전기료가 2배로 오르고 인건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라야 했어요. 한 달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달도 있었죠. 그때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힘듭니다. 뭔가 대책이 없을까요? 그런데 본사 직원의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사장님, 편의점 성공의 핵심은 사장님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상품 구성도 지역 특성에 맞게 바꿔보세요. 마케팅이라니요. 저는 마케팅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SNS 활용하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도 어려운 제가 어떻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겠어요? 그런 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2023년 초 어느 날 최군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잠적한 거예요. 그것도 급여를 받고 나서 바로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제 가게 열쇠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표를 낸 다음 날 제가 아침에 가게에 가보니까 상품이 몇 개 없어져 있었어요. 담배 한 보루, 과자 몇 박스, 그리고 현금까지. CCTV를 확인해 보니 최군이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가져간 거였어요. 그것도 친구 둘과 함께 와서 대놓고 가져간 거죠.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최군을 찾지도 못했고 도난당한 돈과 상품은 고스란히 제 손해가 됐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지쳤어요. 매출은 안 나오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더 이상 할 의욕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가게를 정리하려고 알아보니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5년 계약인데 2년 만에 그만두려면 잔여 기간에 대한 위약금 2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였죠. 그때 제가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계약할 때는 성공 사례와 수익성만 강조하더니 실패하면 이런 조항들이 발목을 잡는 거였어요.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봤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정말 호구였구나. 38년간 공무원 하면서 이런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몰랐구나. 2023년 저는 결국 모든 걸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위약금 2천만 원을 내고 가게 철거 비용 500만 원까지 추가로 들여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총 2년간의 편의점 사업으로 잃은 돈이 1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중에서 7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자책했어요. 내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아내 말대로 그냥 안전하게 살 걸 그랬나?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의 반응이었어요. 아내는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숨만 푹푹 쉬면서 이제 어떻게 살지라고 중얼거렸죠. 그 모습이 오히려 화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결국 저는 가게 문을 닫았고 남은 돈으로 조촐하게 노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편의점을 정리한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우울했어요. 실패에 대한 자책감과 경제적 불안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아내와도 말수가 줄어들고 아이들과도 어색해졌어요. 제가 퇴직금을 날렸다는 사실이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런데 반년쯤 지나니까 의외의 전화가 왔어요. 제가 편의점 할 때 단골이었던 주민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파트타임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사장님은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시고 성실하시니까 이 일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오히려 권했어요. 당신 집에만 있으니까 계속 우울해해. 나가서 사람들이나 만나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맞더군요. 편의점에서 2년 동안 동네 사람들과 쌓은 인연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소개한 매물에 신뢰를 가져주시고 복잡한 계약 과정에서도 저를 믿고 맡겨주시더군요. 수입은 얼마 안 되었지만 스트레스는 훨씬 적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은퇴 후 창업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의 함정들을 뒤늦게 알게 됐죠. 무엇보다 제가 간과했던 건 세대 차이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근무 문화와 생각이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일은 성실하게 해야 하고 손님께는 친절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젊은 직원들에겐 그게 당연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편의점 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등 편의점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동네 편의점은 더욱 타격을 받았어요.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편의점 할 때 자주 오던 중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길에서 마주치니까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할아버지, 편의점 언제 다시 해요? 할아버지 가게 과자가 제일 맛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괜히 뿌듯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예전에 새벽에 돈을 빌려갔던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이 사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아이를 무사히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편의점이 완전히 실패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제 편의점 도전기는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을 봤지만 인생의 다른 면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평생 안전한 공무원 생활만 하던 제가 시장 경제의 냉혹함과 자영업자의 고단함을 직접 체험해 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큰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던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당당한 가장이고 싶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일도 비슷한 만족감을 주고 있어요.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잡한 계약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돈은 편의점 때보다 훨씬 적게 벌지만 스트레스는 훨씬 적고 보람도 더 커요. 최근에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그때 편의점 하지 말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아내가 웃으면서 답하더군요. 그랬으면 당신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차라리 실패해도 해본 게 나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들들의 반응도 많이 달라졌어요. 큰아들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그때는 제가 너무 차갑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버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응원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둘째도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신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운영했던 편의점 자리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는데 그 사장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전 사장님이 김영수 씨죠? 동네 사람들이 전 사장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덕분에 이 자리에서 장사할 용기가 났어요. 그 새로운 사장은 30대 젊은 분이었는데 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SNS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고 배달 서비스도 연결하고 각종 이벤트도 자주 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역시 시대가 바뀌었구나. 내가 따라가기엔 너무 빨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편의점 창업을 고려하시는 시니어분들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보세요. 특히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각종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공 사례만 듣고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가 큰 손해를 봤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체력과 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젊을 때처럼 무리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저는 제 체력을 과신했다가 정말 고생했거든요. 또한 요즘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 방법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예전과는 근무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무조건 엄하게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되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특히 배우자의 동의와 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업이 어려울 때 가족이 등을 돌리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반대로 가족이 응원해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상금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저는 퇴직금 대부분을 사업에 투자했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만약 절반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보관했다면 실패해도 이렇게 막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비록 저는 편의점 사업에서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짜 제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부동산 일을 하면서 나름 안정을 찾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했어요. 아내는 이제야 당신다워졌다고 말하고 아들들도 제 일을 응원해줘요. 최근에 정말 기뻤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개한 매물에 입주한 젊은 부부가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사장님 덕분에 좋은 집을 구했어요. 계약 과정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복잡한 절차도 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퇴직 후에도 가족에게 당당한 가장이고 싶었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는 퇴직금 대부분을 날려버린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세상에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길만 걸어왔는데 60대 중반에 와서 이런 큰 모험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을 봤지만 저는 이 경험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인생에 새로운 색깔을 더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저의 실패담이 누군가에겐 작은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 창업이나 투자에서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